요청 받았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증인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이거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고 묻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요? 만약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랬다면 아마 제가 혼을 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라는 얘기를 한 워딩이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수사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증인에게 무슨 체포 지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까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공수사권도 없는데 체포 지시를 한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우선 대통령께서는 증인과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이고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수사를 할 경우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공용의점 정보를 제공하고 방첩사 여건이 열악하니 국정원에서 지원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인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인가요? 증인도 지난번 증언에서 목적어가 없다고 얘기한 건 맞죠? 맞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 그것도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두 사람 간의 연결을 증인 마음대로 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전화 통화의 내용과 이어서 여인영 사령관의 얘기를 분리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1차장이신데 1차장까지 하셨는데 법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 변호인 그거는 증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그럼 변호인님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던 것이 옳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증인 계속 묻겠습니다. 이 메모지 한번 봐주세요. 이 메모지는 증인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원본은 맞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모지에 다시 아까 2차인지 3차인지 증인이 얘기하는 그 메모지에 조혜주, 양정철 두 사람이 또 추가됩니다. 네. 이건 언제 기재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1일 오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예, 됐습니다. 원본 좀 달라고. 네, 예, 원본. 언제 기재한 겁니까? 검찰 조사 받을 때입니다. 12월 11일입니까? 12월 11일 오후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검찰에는 왜 이것을 제공을 안 하고 아까 그 보여준 문서 그거를 제공을 했죠? 제출을 했죠? 이 조혜주, 양정철 언제 기재한 겁니까? 조혜주, 양정철 검사님께 이 메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지에는 조혜주, 양정철 이 가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아마 제출했습니다. 아마 검찰에 조혜주, 양정철이 없다 그러면 먼저 사진을 찍으시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여기 14명인데 2명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조혜주, 양정철이라고 적어 넣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그 문서를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때 이미 사진을 찍으셨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22시 58분경 네. 전화를 했을 때 공관 주차장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CCTV 영상에 보면 그 당시에는 본관으로 진입하면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그럼 기억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막 들어오면서 국정원에도 공개한 CCTV를 봤는데 현재 그 CCTV가 정확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생각이고 어쨌든 CCTV 상에는 증인이 공관 주차장에 전화를 하지 않고 본관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23시 6분에 통화를 했을 때 이때도 바쁜 것 같았지만 좀 세게 야 어떻게 된 거야 해도 답을 제대로 안 하고 꾸물거리기에 V에게 전화를 받았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지원을 해주라고 하자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뜸을 들이더니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수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는데 유현영 사령관이 맞나요? 맞습니다. 네, 신문상 없지만 제시해서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위 언론 보도 내용은 위 면담에 배석하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진술인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면서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 진술인이 위 면담에서 한 발언 그대로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한 말 그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죠. 예, 그렇겠죠.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하나를 지적하신다고 하면 제3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바뀐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 면담하는 과정에 그 양당 간사께서 계속 노트에 제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받아 적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받아 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지금 조사를 받으실 때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를 하고 이 기사 내용이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증인이 그래요?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김병기 의원이나 이성근 의원이 정보위원장 면담을 끝나고 나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라고 물어보셨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는 네.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고요. 지금 SBS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어쨌든 제목에 보면 네. 대통령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하면서 네. 검찰이 네. 이 기사가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증인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증인이-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한번 그 조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뭘 하나 띄워 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저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가감없이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 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지금 변호인께서 물으시는 거는요. 이 보도 내용이 네. 대통령께서 직접 체포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보도된 경위가 증인께서 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보도가 되는 게 맞냐 그런 취지로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인용한 거는 제가 보기엔 12월 6일 날 조선일보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들 인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실제로 제 워딩으로 얘기한 부분은 지난번 22일 날 나왔던 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고 대부분 다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버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조서의 질문에 보면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인이 답을 했죠. 제가 지금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라는 부분은 SBS와 관련된 기사보다는 당시 민주당의 김병기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성건 양당 정보위 간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발표한 언론 브리핑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부분이니까 신뢰성 있게 가감없이 전달된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제시된 메모가 여인영이 불러준 명단이라고 하면서 검찰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위 메모는 증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아까 그 보좌관이 옮겨 작성했고,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이거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아까 뭐 답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방금 올려놓은 거 잠깐만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까 물어보셨던 거에 그럼 검거 요청과 위치 추적이 같은 거냐? 방금 보면 검거를 요청하는데 그 검거 요청이 하나가 위치 추적이었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적혀져 있는데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차 옆에서 이 메모를 여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는데 이 명단을 쭉 들으면서 이거 미친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명단을 다 듣긴 들었다라고 진술했죠. 네, 이 메모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좌관에게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습니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적은 메모는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제가 구겨버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죠. 네, 지금 이 메모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요?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물어봤는데요. 제가 뭐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할 수 아니에요.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세 명 다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증인은 작성한 게 제가 없다고 증인이 아니지 말씀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혹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증인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네? 네, 계속 진술하시죠.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 뭘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이 명단을 주면서 체포 검거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한번 다음 이 명단 한번 다음 쭉 질문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 증인은 사항입니다. 그 증인이 생각하는 증인의 경질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단순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이 있어 조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12월 5일 날 16시에 국정원장께서 직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니까 정무직들이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해 주셔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인사기획관을 보낼 테니까 사직서를 내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정원장님께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라고 여쭤봤고 국정원장님께서는 네 아니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 우리 인사를 누가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냐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계속 이야기합니까? 네. 그래서 12월 6일 날은 10시 한 반경에 제가 그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방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2차장, 3차장 기술장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님 저 이임식 차담회 잘 끝나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 뭐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무직이다 그렇죠. 그냥 예전처럼 다시 일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농담 삼아
원장님 저 안 잘린 거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이 얘기는 다른 차장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10시 반에는 다시 이 차장으로 일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지시를 받았고 12월 6일 12시에 그 제가 정보위원장 간담회를 그러니까 면담을 하러 갔었는데 그 면담에서 사실은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월 6일 12시경에 그 정보위원장실에서 면담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대통령께 제청해서 국정원장이 경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오후는 아마 그 정보위에서 얘기했던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 저녁 7시경에 어떤 직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고 제 경질 이유를 유일하게 아시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2월 6일 10시 44분경에 조선일보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한동훈 체포 지시 거부하자 경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증인과 다른 정무직들을 함께 불러서 증인에게 오보조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국정원장이 증인의 말을 들어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장이 원하는 대답이 오보인 것 같아서 긴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라고 해주셨죠. 예, 조금 부가해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12월 6일 날 갑작스럽게 다시 일하자 그런 부분이 아마 그 12월 6일 날 아침에 있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 크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해받는 부분이 그 조선일보에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리크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법정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조선일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후에 그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이제 의원이 12월 6일 11시 8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했었죠. 그 조선일보의 오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제 말이 바뀐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국정원장님께서도 또 오보라고 그랬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께서 그 12월 6일 날 아침에 저를 이제 같이 일하시지요라고 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 사무실로 돌아온 이후에 전화를 하셔서 조선일보 기자가 오보죠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가 아니고 제가 12월 3일 날 분명히 관련된 사항을 원장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배경 없이 홍 차장 이거 오보죠? 저는 세 가지 이유로 그냥 오보죠? 예, 오보입니다. 라고 했는 게 저 조선일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팩트를 보면 윤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 그 부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국정원장도 거부한 듯 그 밑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가 없다 등등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팩트가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오보라고 했던 부분은 2월 6일 아침에는 그 보도가 오보였어야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조금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증인이 이제 CCTV에 22시 58분경에 이제 본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 증인이 기억하는 22시 58분경의 장소는 국정원장 공간 공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보통 CCTV에 표시되는 시각은 보통 실제 시각과 맞지 않고 적게는 수십 초에서 많게는 수십 분까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시간 보정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인 모습이 찍혔다는 CCTV 촬영 시각이 실제 시각과 오차가 정확하게 얼마나 보정되었는지 전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뭐 보정이 됐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은 CCTV 일부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증인이 CCTV상 언제 어디서 통화하는 모습이 찍혔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죠. 네. 이 20사항 생략하겠습니다. 12월 4일 이제 오후에 보좌관에게 전날 밤에 작성했던 명단을 다시 작성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좌관이 처음에 그 12월 3일 밤에 작성했던 메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작성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다시 작성하라고 하신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12월 4일 오후에 그 명단을 쭉 보고 있으니까 계속 그 두 명이 생각이 안 났던 부분이 머리를 맴돌았고,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여인영 사령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보좌관에게 야 너 머리 좋으니까 한번 다시 써봐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꼭 한 가지 이유로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첫 번째 메모를 그 두 장으로 나눠서 써오는데, 사람 이름에 가로 열고 뭐뭐뭐 해갖고서는 아주 빽빽하게 나서 어떻게 보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메모라 이거 버리고 새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보좌관이 들어오길래 너 머리 좋으니까 한번 이름만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써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이름하고 본인이 기억하려다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을 직책으로 해서 이렇게 한 10명 정도를 기억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2월 3일 밤에 작성한 체포 명단과 12월 4일 오후에 작성한 체포 명단이 동일을 합니까? 명단은 다 동일합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7일 KBS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자주 보고를 했고,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뢰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죠. 증인.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뭐 기사에 대통령께 적시되어 몇 있죠. 번 보고 드린 적은 있지만 그게 자주 보고 드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한 인터뷰에 대한 기사 아닙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 끄지 마시고. 이양해 주겠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업무적으로 독대하여 보고한 적은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독대한 적은 없고 원장님과 함께 4차례의 업무 보고를 한 것이 다입니다. 라고 답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이 12월 3일 8시경 증인에게 비아폰으로 전화했을 때 비아폰을 보좌관에게 맡겨두고 청담동 몽중원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제 지인들이면 뭐 여러분인데 혹시라도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게 생략하겠습니다.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신문상이 깁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8시에 저도 그날 굉장히 늦게 도착했던 부분이고, 사실 그날 저와 같이 자리셨던 분들이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 술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증인은 증인의 보좌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보좌관과 몽중원과 국정원의 중간 지점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서 전화기를 받아 20시 22분경 피청구인과 약 20초간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때 그 피청구인이 한두 시간 있다 전화할 일 있으니 대기하라라고 했죠. 네. 증인은 이전에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마음이 엄청 급했고 곤란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개별적인 연락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아까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고 신뢰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죠. 그 KBS 보도와 그렇게 기사화되었죠. 그건 그 기자한테 물어보시죠.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렇게 기사화됐겠죠.
네, 증인은 여인영은 방첩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방첩사가 국정원과 업무 파트너이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을 자주 방문해서 업무적으로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간부들끼리 저녁을 한 번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저 검찰 증인의 조서인가요? 12월 11일자 검찰 진술 조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여인영과의 마지막 전화인 2024년 12월 3일 23시 06시경 이 지금 그 여인영과 그 피청구인과의 통화 목록입니다. 예. 마지막 통화인 23시 06분경 통화에서 여인영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뜸을 들이더니 선배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죠. 네. 증인의 위 진술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증인과 통화한 23시 06분경 이미 방첩사 병력과 경찰이 협력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의 이 진술에 의하면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여인영이. 예. 그죠?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의 진술 조서입니다.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은 검찰에서 계엄 당일인 22시 36분경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영해 거주자 소집령이 내려졌고 23시 04분경 수사단장실에 도착하여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진술했고요. 방첩사령부 배정효의 그 진술서입니다. 방첩사 작전팀이 국회 정문으로 00시 40분 그리고 1시 05분에 순차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장 이상민과 방첩사 구민의 중령의 통화 녹음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2024년 이 길이죠. 4일 1시 3분에야 임무를 하달받고 국방부에서 출발했다는 시간이 확인이 됩니다. 국회를 출동했던 박창균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그 핸드폰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이 비상소집 출근 지시를 받은 것은 23시 01분이고 23시 22분 국회 정문 쪽으로 나올 것을 지시를 받고 이길 00시 18분경이 되어서야 국회 정문 앞 수소충전소로 이동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지금 이런 사실 전혀 몰랐죠. 방첩사의 진행 사항이야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이 여인영과 통화하였다는 23시 06분경에는 객관적으로 아직 방첩사 경찰이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받기도 전이거나 국회에 도착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여인영이 방첩사 병력과 경찰들이 국회를 이미 봉쇄하고 있고 체포조가 대상 인원들의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체포 명단을 불러줄 테니 도와달라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 아닌가요? 그건 제가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인영 사령관도 아까 방금 증언을 하실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에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요. 를 총괄을 하고 1차장은 해외 정보 소집, 2차장은 국내 정보 및 대북 방첩, 3차장은 심리 및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기획조정실장, 기주실장은 총무 관리 및 인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죠.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증인의 업무가 해외 파트인 건 맞죠. 그게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통상 제가 제 업무를 소개할 때는 해외 업무와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대신 국가안보조사국이 대체 신설되었는데 이는 증인의 산하가 아니라 2차장 산하였죠. 그렇습니다. 방첩사령관이 국정원과 업무 파트너로 일을 할 때는 국정원과 접촉을 하거나 차장급 게다가 국가안보조사국이 있는 2차장이 아니라 해외 파트 담당인 1차장과 업무를 할 경우는 없죠. 있죠.
그럼 국정원 1차장 산하에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원이 있나요?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령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의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까 진술 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위치 추적과 체포는 증인이 알기에 같은 말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아까 여인영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여인영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위치 추적해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네. 위치 추적이 체포랑 어떻게 같은 말이죠? 송구합니다만 아까 저기 대상자 명단이 있던 그 종이를 하나 올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제 128호증 KBS 인터뷰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위 KBS 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조태현 국정원장이 6일 오전에 오보죠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죠. 조금 전에 그 오보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으로 잘 설명드렸던 것 같으니까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사 인터뷰를 보면은 그 기사 인터뷰에 그 기사에 오보라고 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명단은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라고 진술했죠. 예, 조금 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결국 증인 스스로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거는 변호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16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의 진술 주소입니다.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진술인에게 체포조 명단과 체포 지시는 대통령님의 뜻이다 내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말한 사실은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답했죠.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아니 수사관이 이게 그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증인에게 이 체포조 명단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냐라고 물었을 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증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증인의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걸 여쭙는 겁니다. 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국회 정보위 김병기 의원은 2024년 12월 6일 증인이 정보위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과 이재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라고 언론 브리핑을 하였죠. 제가 김병기 의원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보위원장실에서 12월 3일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설명할 때 정보위원장과 원래는 그 정보위 간사가 박선원 의원이셨는데 박선원 의원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전사령부에 항의 방문을 가시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대신 참석하셨고 여당에서는 이성권 의원께서 참석하셨었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검찰은 조사를 받으면서 메모지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진 촬영해서 제출했는데 왜 메모지를 제출하지 않고 사진 촬영해서 제출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왜 제출하지 않았겠다고 했겠습니까? 보니까 제가 경찰, 검찰 공수처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특히 경찰도 디지털로 해서 증인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 메모지를 확보한 경위를 보면 네. 증인에게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진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12월 12일 날 검찰하고 공수처에서 받을 때 굳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가요? 네. 꼭 보여드려야 예, 되나요? 보여주십시오. 예.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진 촬영해서 첨부했습니다. 원본은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예,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분간 제가 사용해야 돼서 임의 제출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당분간 메모지 우측 상단에 네. 14명, 16명은 증인이 기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기재한 건가요? 다른 검정색 가필 할 때 같이 기재했던 그때 것 같이 같습니다. 한 건가요? 네. 여기 저 지금 화살표를 보면 양쪽으로 화살표가 보입니다. 네, 이 화살표는 무슨 뜻이죠? 제가 처음에 기억할 때 10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재를 했고 2명은 누가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관위 관계자였다. 그래서 그 전 선관위 관계자 2명인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권순이다라는 의미로 거기다가 그 화살표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이 검찰에 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네, 위치 확인 지원이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또는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나요? 12월 11일이면 벌써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관련된 사항들이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걸 활용한다고 해서 무슨 다른 도움이 이 됐을까요? 명단에 보면 네. 명단에 보면 지금 증인은 10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이고 네, 지금 저 화살표를 보면 네. 위에 두 직책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14명, 16명이라고 적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들을 때부터 10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들었고 12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이 났고 2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잘 기억을 못했고 그러면 그런데 16명은 왜 적었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서 내가 들은 게 그러니까 증인이 추측에 의해서 적어 놓은 겁니까? 예, 14명까지는 들었는데 16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아까 검찰에 제출한 거 보면 16명을 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지웠나요?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관련 메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쭉 지운 것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지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검사가 14명입니까? 16명이라서 제가 16명, 14명입니다. 증인은 이 메모지를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길 법정에서 소추인 측 대리인이 물었을 때 박선원 의원이 며칠 뒤에 따로 연락하여 내가 설명을 못 들었으니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증인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선원 의원의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제가 12월 9일부터 한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박선원 의원이 증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와서 자신의 박선원 의원 핸드폰으로 찍어간 거 맞나요? 아닙니다.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아마 저한테 카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언제 전달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예. 보낸 것입니까? 전송해줬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메모지를 보면 이 어디 바닥에 놓고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매트리스 같은데 이 사진 찍은 장소가 어딘가요? 저희 집입니다. 집에서 찍으신 건가요? 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요 밑에 고무 같은 패딩을 바닥에 깔아놨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보입니다. 무늬로 봐서. 제 주신 분 때 또 하겠습니다. 질문 재판부에서 하겠습니다. 예, 승인. 그 국정원장이 대통령께 주례 보고하는 거 있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통상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 김규현 국정원장이 2023년 11월 26일에 퇴임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2024년 1월 16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한 달 반 정도 네, 기간이 비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주례보고는 누가 합니까?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직무 대리를 했고요. 그 기간에는 주례보를 안 했습니다. 안 필요하면 그때는 국가안보실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예. 그 증인은 지금까지 그 피청구인을 총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만났냐 예, 말씀이시죠? 만난 적. 제가 기억하기로는 6번입니다. 아까 뭐 길에서 보고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거 말고 6번 정도라고 기억합니다. 언제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차장으로 취임했을 때 1차장과 2차장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는 저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아, 예. 그다음에 한 4번 정도는 대통령께 독대복은 아니고 원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보고 자리에 갔던 부분이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때 안보실하고 그 북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의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저녁에 한 2번, 보고 자리 한 4번, 한 6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그런 자리 그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가 좀 오가는 그런 식사였나요? 거기 있는 비서실이나 안보실 관계자들도 다 같이 있는 부분이니까 크지는 않더라도 원탁 정도가 채울 정도에 있어서 인원들의 저녁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 할 때 이제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제껴놓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그 단도직입적이에요. 뭐 바치,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거니까 증인과 대통령은 이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뭐 이런 대화가 좀뭐 전혀 뭐 초면에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초면에 하면 나 대통령인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시하는 거 잘 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얘기할 사이가 되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날 23시 30분에 이제 정무직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들어가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께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원장님이 미국 출장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뭐 방첩사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조금 이상한 거는 그때 국정원장께서 뭐 놀라거나 그거 무슨 일이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좀 자세히 설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갔나요? 일체 답변이 없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셔서 사실 좀 당황했었습니다. 놀랐나요? 아니요, 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안 놀랐다는 거죠? 네. 그럼 증인은 그때 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왜 안 놀라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뭐 마지막에 지침이나 방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걸 보면서 나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고, 당시에 통상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안 지시겠다라는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증인 말을 들어보면은 그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라고 했더니 조태영 원장이 화를 내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그때 상황을.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그 거기부터 얘기를 하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예. 그 끝까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하고 방첩사를 지원한다는 내용까지는 뭐 평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러면 다소 놀라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는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저는 지금 지시를 받아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구체적인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싶거나 아니면 보고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뭐가 딱 막힌 느낌이 들어서 아니 저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방향을 주셔야 하는 말씀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메모 얘기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인영한테 명단을 듣고 이제 그 보좌관한테 정사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원래 처음에 증인이 여인영하고 통화하면서 받아 적은 거는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는 맞습니까? 아닙니다. 포스트잇이라고 지난번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포스트잇 아닙니다. 포스트잇 아니에요? 그냥 하얀 종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적혀 있는 걸 보고 보좌관이 정서를 했다는 건데 그 처음 정서한 버전이 너무 빽빽하게 돼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장으로? 예, 두 장. 메모지에 두 예, 장으로. 예. 그러면 이 정서 지시한 후에 그 정서 마치고 돌려받은 거는 정무직 회의 갔다 예, 왔습니까? 그때 회의 다 끝나고 돌아와서 사무실로 돌아오니까 아마 보좌관이 저한테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 독대는 하기 전이고요. 아니 다 다녀온 다음입니다. 다 다녀온 다음. 예, 그 두 장짜리에는 아까 뭐 직책도 적고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거는 보좌관이 뭘 찾아보고 그걸 그렇게 적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지시를 하면서 제가 아마 이렇게 좀 익숙하지 못했던 이름이고 누구인지 잘 몰라서 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좀 알아봐라고 했더니 본인이 이제 뭐 네이버나 아니면 인물 정보 같은 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홍장원이면 가로 열고 몇 년생, 고향 어디, 학교 어디, 뭐 해갖고선 좀 경력 같은 것까지 포함돼서 제가 보기엔 한 두 장에 그 굉장히 원래 그 성격도 좀 그렇지만 굉장히 빽빽하고 꽉 차게 뭘 적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가 뭘 검색을 해서 거기를 그렇겠죠. 약식 프로필 같이 그렇게 예, 적었던 그렇겠죠. 말씀이시네. 그러면 아까 대통령한테 그날 처음 전화 받았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게 전화를 드린 거죠. 처음에는 못 받았고 대통령이 전화했을 때는 못 받았고 8시 22분에는 제가 전화를 드린 드렸고요. 거죠, 그죠? 그때 예, 그때 이제 첫 통화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대통령이 증인한테 원장은 미국 가 계시죠? 뭐 이런 질문을 하던가요? 그 내용은 기억 안 납니다. 그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원장한테 처음 보고할 때 대통령이 원장은 미국 가 계신 줄 아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대통령한테 그런 언급을 직접 구체적으로 들었다면 이 얘기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 간 줄 아시더라고요.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셨나 봅니다라는 건 증인이 짐작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론 보도를 지금 옛날 걸 다시 한번 찾아보면 12월 5일 날 방첩사는 언급이 됐던 것 같고요. 이런 체포조 명단이 있다는 얘기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지시한 거하고 연결되는 거는 증인 얘기가 처음이죠. 그게 아마 12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세상에 알려졌던 거는 그게 맞습니까? 혹시 그 전날 이 체포자 명단 기사에 나온 거는 보셨습니까? 체포자 명단 기사가 그 전에 나왔었습니까? 12월 5일자로 예.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 잘 안 납니다. 안 나세요? 예. 그 아까 박선원 의원하고 카톡 주고받고 사진 보내주고 하셨던 거는 그게 직접 만났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그 아마 안 만났습니다. 예. 조태영 증인 신문 때 재판관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그때 상대방 그 신문사항이 워낙 늦게 나와가지고 급하게 사실 확인을 하느라고 소추위원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정보위 설명 때는 박선원 의원이 원래 간사인데 못 오셨고 네.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도 설명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당연히 뭐 만나서 설명을 들었겠거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건 제가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만나지는 않고 카톡으로 받고 사진도 카톡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증인 처음에 대통령한테 전화 받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대상은 특정이 안 된 채로 그 얘기를 듣고 여인영하고 통화하기 전에는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냐면 이게 대상이 짐작으로는 반국가 세력 뭐 그런 간첩단이나 이런 사건이 터졌나 있었나 방첩사에서 그렇게 짐작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방첩사에 사건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첩사에. 예. 그런데 그날은 아마 그럴 경황이 없었을 테고 나중에라도 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문 찬찬히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담화물을 챙겨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예, 계엄 선포 이후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한 4-5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국회라고 하기도 하고 민주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대목에는 반국가 세력 앞에 종북이라고도 붙여져 있어요. 이 반국가 계엄 선포문하고 연결시켜 보면 증인이 처음에 그 짐작했던 반국가 세력이 여인영한테 들은 명단하고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피창구 의원이 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은 글쎄 그 증인은 뭐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셨다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고 예, 그렇게 판단해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증인 메모에 보시면 그 방첩사 구금시설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증인이 하신 메모에 보면 방첩사 구금시설 혹시 그거 이제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한테 직접 들으신 거 그대로 메모하신 거죠? 네, 혹시 그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릅니다. 즉 갑 29-10호증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수사기록 3928쪽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고 나면 이게 김대우 방첩수사단장 진술조서인데요. 그리고 나서 사령관님이 저한테 구금시설이 어디 있냐면서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이제 증인께서 기재한 그 부분을 듣고 기재했다라고 보이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있으십니까? 방첩사 구금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단장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저와의 대화와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 저번 증인신문 때 네, 그 방첩사 구금시설이 없는데 네, 왜 증인은 그런 메모를 했느냐고 그래가지고 좀 신빙성에 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예. 혹시 이 메모를 작성할 때 네. 그 체포자 명단에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 말고 네, 다른 분한테 혹시 들은 것은 있나요? 체포자 명단 관련돼서는 예. 여인영 사령관에게만 들었습니다. 혹시 그 증인은 메모에 정청래 사법위원장하고
권순일 그 대법관이 전 대법관이 같이 지게 있는데요. 같이 네. 그 부분 혹시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한번 다시 해주겠습니다. 메모에 보면 네네. 권순일 그 전 대법관하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 사법위원장이 같이 기재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다른 많은 메모들이 있는데 네. 이 두 분이 같이 기재돼 있거나 네. 같이 언급된 수사 기록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전후좌우 없이 그냥 받아 적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받아 적어서 그 명단을 그대로 메모에 유지해 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에 의하면 네. 체포자 명단이 처음에 15명이라고 했고 네.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추가돼서 최종적으로 16명이 정리됐다고 해요. 네. 근데 증인 메모에 보면 16명인가 14명인가 둘 다 기록돼 있고 네. 오히려 16명이 삭제됐는데 네. 혹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네. 그 명단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검사하고 좀 의견 교환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전혀 없었나요? 예. 그런데 16명인 걸로 혹시 오해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첫 번째 메모를 하고 두 번째 메모를 옮겨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일 오후에 이게 쭉 보다 보니까 그 다음날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12명의 명단은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2명은 확실히 들었어요. 근데 12명의 명단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적었기 때문에 10명 적고 생각나는 거 2명 더 적고 2명은 생각이 잘 안 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 순서로 뭐 그 이후에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은 그 잔상이 좀 남았던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현재 기억하는 건 14명인데 16명까지도 불러준 게 아닐까라고 추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인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명단이 네. 혹시 16명이 아닐까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 아까 피천구인 대리님께서 이 메모를 그 다음 날 다시 작성하고 한 게 비상계엄은 이미 해제됐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사용할 일도 이용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작업을 했느냐 이런 취지로 물으셨는데 이게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체포 지시한 일도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예. 그게 나중에 이무렵의 증인이 벌써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 의미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하셨던 거 아닌가요? 정보기관원의 특성상 뭐를 드리면 기억하거나 메모하거나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습관이었던 것 같은 거고요. 네. 꼭 정보 수집을 하는 부분의 모든 부분이 이 정보 수집을 하면 이 다음에 뭘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들었던 부분에 특이하면 메모해놓고 알겠습니다. 이랬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지난번 증인이 증언하고 난 뒤에 이 보좌관들하고 이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지난번 조태영 원장이 나와서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 조태영 원장도 인정한 부분이 나중에 그 다음 날 작성된 그 메모지하고 전날 증인이 원래 메모지나 정사시킨 거기에 인원수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국정원에서도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메모 버전이 몇 개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인영이 얘기한 상대방이 증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저 부하 군인들도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있고 그래요. 그게 지금 14명, 15명, 16명 한두 명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앞에 12번째까지는 똑같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 확인되는데 지금 피천구인이 문제 삼으시는 통화 장소가 어디였고 메모를 어디에 했고 이게 이 메모의 신빙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정보를 많이 다뤄보신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오해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좌관한테 정설한번 시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도리어 이번에 그 국정원장께서 저희 보좌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명단을 받던 사람의 어떤 증인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비를 할 때도 스코프가 나오는데 결국 이루어진 것은 국정원 청사 내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3분 거리에 떨어지는 원장 집무실, 그 원장 관저, 그 선상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은 그 통화 내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고 사무실에서 관저현관까지 그 짧은 기간의 거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어디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